바깥을 온몸으로 받아낸 여름 채소들은 그 자체로 약이 된다. 여름이 제철인 채소하면 애호박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시기 애호박은 자른 단면에서 단물이 배어날 정도로 단맛이 풍부하며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수동이 풍부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식감도 부드러워 된장찌개를 비롯해 볶음이나 전, 무침, 국수 등 쓰임새도 다양한 애호박.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여름철 보양채소 애호박과 함께한다. 애호박은 한의학에서 남과라고 하는데요. 위장 기능을 보강해주고 신진대사를 도와주면서 붓기를 빼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산모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영양적으로도 칼로리가 높지 않고 식이섬유,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비타민 A와 C가 풍부합니다. 그 외에도 애호박 씨에는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레시틴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호박을 고를 때는 표면이 고르고 흠집이 없으며 꼭지가 신선해야 한다. 또한 굵기와 모양이 일정한 것이 신선한 애호박이다. 오늘만큼은 나도 요리의 주인공. 애호박을 주재료 한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쫄깃한 메밀전병에 애호박을 감싸 먹는 애호박 메밀전. 이어서 애호박의 색다른 변신. 애호박에 속을 파서 만두피로 만들고 갖가지 소를 듬뿍 올린 애호박 만두도 만들어보자. 애호박 하면 보통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혹시 근사한 요리가 나올까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이 좋은 애호박을 이용하여 애호박 메밀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애호박에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당질이 많아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아기 이유식으로 좋고 애호박에 많이 들어있는 몰리브덴 성분은 체내 염증 제거에 도움을 준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애호박 메밀전. 먼저 양파, 홍고추를 길게 채를 썰어 준비한다. 이어서 깨끗하게 씻은 애호박은 0.2cm 두께로 돌려깎기를 해준다. 그런 다음 껍질만 모아놓고 길게 채를 썰어주는데 이렇게 하면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 오늘 애호박 메밀전에 들어가는 애호박은 돌려깎기를 해서 채를 썰었는데요. 혹시 그 돌려깎기가 힘드시면 씨채 넣으셔도 되는데 돌려깎기 해서 껍질 부분을 넣으시면 훨씬 더 아삭한 식감이 있어 더 맛있습니다. 육질이 부드럽고 연한 돼지고기 안심살도 준비해 길게 채를 썰어 넣자. 이어서 간장과 설탕, 마늘, 참기름을 넣고 만든 양념장을 돼지고기에 골고루 버무려준다. 메밀가루와 물, 소금을 넣고 반죽을 만드는데 찰기가 없어 터질 수 있는 만큼 부침가루를 조금 섞어준다. 혹시 메밀가루가 없으신 경우에는 도토리가루를 섞어도 맛있고요. 그것도 없으신 경우에는 밀가루나 부침가루로만 하셔도 가능합니다. 이제 재료를 볶을 차례.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썰어놓은 애호박과 양파, 돼지고기를 각기 따로 볶은 후 덜어 넣는다. 이어서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 코팅한 후 메밀 반죽을 붓는다. 그런 다음 얇고 넓게 펼쳐가며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고 완전히 익으면 8등분으로 잘라 넣는다. 애호박 메밀전에 곁들일 참깨 소스도 만들어 놓자. 먼저 참깨를 곱게 간 다음 마요네즈와 꿀, 간장을 넣고 잘 섞어준다. 오늘 애호박 메밀전에는 참깨 소스를 넣습니다. 참깨를 잘 갈아서 꿀과 간장으로 간을 했는데요. 보통 메밀전에는 겨자장을 많이 드시는데요. 오늘 이색 참깨 소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널따란 그릇에 볶아놓은 애호박과 돼지고기, 양파를 올리고 메밀전과 소스까지 곁들여 놓으면 애호박 메밀전 완성! 애호박과 돼지고기를 담백한 메밀전으로 감싸 먹는 애호박 메밀전.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줄 특급 별미가 완성됐다. 몸에 좋은 애호박. 하지만 애호박은 뭘 해 먹을까 고민스럽죠. 된장찌개를 넣거나 볶아 드시거나. 하지만 오늘 이 좋은 애호박을 가지고 아무도 생각 못한 애호박 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애호박에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 시력 보호에 도움을 주고 아토피 피부염 개선과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애호박에는 노화를 늦추는 레스틴 성분도 많이 들어있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애호박 만두. 먼저 애호박을 반으로 가른 다음 숟가락을 이용해 속살을 파낸다. 그리고 남아있는 껍질 부분을 만두피로 활용한다. 애호박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식으로도 아주 좋은데요. 오늘 애호박 만두는 만두피가 들어가지 않는 만두입니다. 속을 파낸 애호박을 사용하여 만두를 만들 겁니다. 애호박 만두에 들어갈 속재료도 만들자. 표고버섯과 청고추, 홍고추는 잘게 썰고 쫄깃한 식감을 위해 얼려놓은 두부와 새우도 곱게 다져준다. 커다란 보울에 썰어놓은 재료들을 모두 넣고 소금과 후추, 녹말을 첨가한 후 재료들이 잘 뭉쳐지도록 여러 번 치대준다. 오늘 애호박 만두 속은 새우를 다지고 얼린 두부를 다져 넣는데요. 얼린 두부는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씹는 질감이 달라서 또 좋아하시는데요. 만두 속뿐만 아니라 된장찌개에 넣어도 또 다른 맛이 납니다. 이제 만두를 완성할 차례. 먼저 재료들이 잘 붙도록 애호박의 안쪽 면에 밀가루를 골고루 묻힌다. 그런 다음 만들어 놓은 소를 애호박 안에 푸짐하게 채워 넣는다. 김이 오른 찜기에 애호박 만두를 가지런하게 올리고 7분 정도 쪄주는데 너무 오래 익히면 애호박이 물러질 수 있다. 오늘 애호박 만두를 찌실 때는요. 김이 오른 찜통에 한 7, 8분 정도 쪄주시면 되는데요. 애호박이 아삭하고 새우가 익을 정도 시간입니다. 찜기에서 익힌 만두는 그릇에 따로 덜어놓고 소스를 만들자. 냄비에 물과 생강청, 간장, 녹말을 넣고 잘 섞어가며 끓여준 다음 뜨거운 상태에서 소스를 골고루 뿌려주면 애호박 만두 완성! 익숙한 재료 애호박의 색다른 변신 애호박 만두. 담백한 두부와 고소한 새우살이 더해져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웰빙 간식이 만들어졌다. 애호박과 잘 맞는 사람은 고도비만이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애호박은 부종을 해소해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적합합니다. 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레시틴 성분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 체중 관리를 할 때 잘 맞는 음식입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애호박. 더위를 이기는 대표 채소로 가격도 저렴하면서 맛도 좋아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 중 하나인데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우러져 요리의 풍미를 더해주고 맛의 부드러움을 한층 살려주는 애호박. 이번 주말 영양 만점 8박미인 애호박으로 맛있고 건강한 밥상을 차려보자.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요즘처럼 고온 다습한 날씨에는 음식물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음료수는 개봉한 뒤에 곰팡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밀봉을 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육류를 보관할 때는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고기의 산화 현상을 막아주고 또 부패균이 생기는 걸 방지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냉장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감자인데요. 감자는 4도 이하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환경 호르몬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는 서늘한 실내에서 보관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장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이며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 위험이 높다. 염증성 장질환에 걸리면 염증이 장의 고유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데 설사나 혈변, 복통, 체중 감소 등이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 불명의 대장과 소장에 염증이 계속 발생을 해서 결국은 가만히 놔두면은
대장과 소장의 기능이 영원히 망가지는 그런 치명적인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고요.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눠줄 수 있고요.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에 띄엄띄엄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고,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에만 침범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오인돼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진단이 늦어지면 협착이나 누공, 천공, 종양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병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젊은 층을 위협하는 만성질환,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복통이나 설사가 있을 때 보통 배탈이나 그리고 그냥 가벼운 어떤 장염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마련인데요. 자, 하지만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또 거기에다가 이 식욕 부진 그리고 혈변까지 나온다면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이 질환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각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강상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염증성 장 질환인데요. 먼저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장의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불명의 질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증상이 없어지는 관액이 다시 악화되는 활동기가 반복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은 장폐색이나 천공, 그리고 누공이나 치루, 그리고 염증이 지속되면은 대장암도 발생할 수 있어서 여러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은 조기 치료가 또 중요하고 무엇보다 치료가 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진단을 하는데요. 진단하기 전에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그래프가 환자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전에는 증상이 모호하다가 첫 증상이 발생하면서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기에는 증상이 생겼다가 다시 호전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 환자들의 증상은 꾸준히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너를 뛸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증상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장 손상은 계속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의 손상이 별로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장에 발생되는 손상은 누적이 돼서 결국은 여러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을 하고 그 후에 결국 수술까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이고요. 그래서 요약해 드리자면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지만 장의 손상은 꾸준히 누적되어서 결국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좀 나아졌다가 심해졌다가를 반복하는 염증성 장 질환. 요즘에는 환자가 많이 많아졌다고 하죠. 네. 사실은 1960년대만 해서도 우리나라는 거의 환자가 없었습니다. 원래 염증성 장질환은 서양에 많은 그런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되면서 이제 환자들이 서서히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처럼 2011년부터 이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나 2018년까지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13,000명에서 22,000명, 궤양성 대장염은 28,000명에서 43,000명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동양과 서양 유사하게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염증성 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뭘까요? 사실은 원인은 확실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이런 원인들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 그런 그 논문을 보시면 일단 장내 세균의 불균형 그리고 어떤 유전적 소인도 약간은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면역 반응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나의 면역 세포들이 세균이나 병균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 장 점막을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가 면역성 질환처럼 이런 식으로 면역
반응이 이제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다양한 이제 그 서구적인 식생활이나 여러 감염이나 흡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소염 진통제 같은 환경적 요인 크게 4가지가 이렇게 융합이 돼서 결국은 발생한다고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염증성 장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크론병 그리고 이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데요. 이 두 질환의 특징을 짚어주실까요? 예, 먼저 궤양성 대장염은 궤양성 대장염이지 않습니까? 대장에만 주로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만 침범하는 게 특징이고 얕은 궤양이 연속적으로 분포해서 직장부터 이제 쭉 이제 타고 올라가 가지고 전체 대장까지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서 어디나 침범할 수가 있고요. 이제 주로 깊은 궤양이 특징이면서 아까 궤양성 대장염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장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반면에 이것은 이제 띄엄띄엄 건너뛰기 병변으로 침범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얼핏 보면 배가 아픈 복통이 비슷할 것 같은데 증상이 다른가요? 네, 증상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을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흔한 게 사실은 혈변입니다. 혈변이고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이제 대변 절박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심하면은 설사, 복통, 구토, 발열 그리고 부종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혈변과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생기는 점액변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크론병의 주 증상은 가장 흔한 것이 복통이고요. 그다음에 체중 감소 그리고 설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공이 이제 장에만 생기는 그런 이제 염증인데요. 사실은 장 말고 전신적으로 침범하는 장외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어떤 다양한 면역 반응을 통해 가지고 전신에 다양한 그런 증상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치료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크론병에서는 첫 증상이 4분의 1의 환자에서 치루로 이제 첫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항문외과를 먼저 가서 치루 진단을 받고 치루 수술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 복통 설사가 반복돼서 나중에 이렇게 진단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루가 있으시고 복통 설사가 이렇게 계속 있으신 분들은 꼭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를 제가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관절의 그 증상, 관절통,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피부에서도 다양한 이제 피부에 염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서도 염증이 나타나서 포도막염이나 상공막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시력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기타 여러 뭐 간이랄지 신장이랄지 다양한 장기에 이제 합병증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증상은 다소 다르지만 재발률이 높고 그리고 치료도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죠. 네, 염증성 장질환은 사실은 완치가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특히 이제 궤양성 대장염보다 크론병이 이제 수술을 특히 장 절제술을 많이 받는 환자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장의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협착이 생기거나 천공이 생겨가지고 복막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장 절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재발이 완전히 완치되는 게 아니고 다시 천천히 재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일주일 이내 수술한 지 일주일 이내에 장 조직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1년 이내에 내시경적으로 재발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검사를 해보면 CT나 MRI에서 이제 그런 병변들을 우리가 발생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다시 3년 내 30%, 5년 내 60% 정도가 다시 재발을 하고 수술에 5년을 우리가 추적 관찰했을 때 약 반수에서 다시 재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런다면은 다시 꼭 수술을 받고 다시 수술을 받고 이러한 그런 치명적인 합병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경과는 처음에는 이렇게 다양한 복통, 설사, 변실금이나 여러 다양한 그런 위장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증상에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장에 말씀드렸다시피 치명적인 회복 불가능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복통과 설사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장염이 원인일 수도 있다. 배탈이나 장염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설사나 복통 등의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오셨어요? 네, 배가 자주 아프고요. 혈변이 나와서 왔습니다. 평소부터 화장실을 좀 자주 가셨는지, 그리고 최근에 또 얼마나 악화되셨는지. 평소에도 설사를 자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한두 달 전부터 설사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대장 내시경 언제 하셨는지 혹시, 그리고 그 소견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년 전에 대장 내시경 했었는데요. 그때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한 질환으로 궤양성 대장염을 들 수 있는데,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점막과 점막 아래에 광범위한 궤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혈액이나 점액이 섞인 대변과 복부 불편감 등의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 치질로 오인하기 쉽다. 이 환자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 환자고요. 일단은 대장 내시경을 해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의 질병 활성도를 이제 약을 투약을 해가면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료는 그냥 항염증제를 투여하게 되고요. 투여를 하고 3에서 6개월마다 일단은 내시경을 추적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나 대변 검사로서 질병의 활성도를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한 가지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어렵다. 임상 증상과 더불어 혈액 검사와 대변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단을 내리게 된다. 특히 병변과 질병의 범위 확인을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가 우선적으로 권장되며, 크론병의 경우 캡슐 내시경 검사나 컴퓨터 단층 촬영과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수술 받으시고 한 달 정도 되셔서 지금 첫 방문하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수술하고 좀 속 좀 괜찮으셨어요? 너무 좋죠. 수술 전에 너무 아프고 그랬는데 수술 받고 나니까 그래도 통증이 많이 줄어가지고 생활하기 너무 좋죠. 수술 받기 전까지 담배를 못 끊으셨잖아요. 이제 좀 담배를 끊으셨나요, 정말? 그럼요. 확실히 끊었죠. 최근에 그럼 식사하시면은 이제 복통이나 설사가 심해지진 않으신가요? 근데 수술 후에는 식사 후에 뭐 특별한 증상 없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만성 염증성 장질환의 하나로 크론병을 들 수 있는데,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모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설사와 복통, 체중 감소를 주요 증상으로 보인다. 환자의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층에 속한다. 이 환자는 수술받은 크론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수술을 한번 받은 크론병 환자는 질병의 심각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양한 약제를 통해서 질병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 CT나 MRI 그리고 혈액검사, 대변검사를 통해서 질병의 활성도를 모니터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다. 대신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최대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해야 하며, 환자의 상태와 증상의 정도에 따라 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 면역 억제제, 생물학적 제제 등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중 생물학적 제제는 장 점막 치유에 효과가 높아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염증성 장질환은 악화가 되면은 장에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장의 협착이나 아니면 뭐 대장에 암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서는 대장 전체를 절제해야 되는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빨리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발생 원인조차 명확하지 않으며 완치 또한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는다면 다른 만성질환처럼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 따라서 이유 없이 복통이나 설사, 혈변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 조기에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염증성 장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만이 핵심임을 기억하자.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염증성 장 질환의 진단법을 알아볼까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철저한 병력 청취가 되겠습니다. 환자를 직접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사실은 증상이 뭐 얼마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계속 뭐 몇 년에서부터 몇 개월 전에서부터 증상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증상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을 이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시면은 이제 처음부터 하는 게 다양한 이제 쉽게 말해 진찰이죠. 이학적 검사가 중요해서 수술을 받은 그런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이제 크론병이나 아니면 이제 궤양성 대장염의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혈액 검사,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 대장 내시경을 해서 이제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면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서는 특징적인 소견이 있고 조직 검사에서 이제 그런 특징적인 소견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CT랄지 MRI랄지 그래서 뱃속 전체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징 스터디라고 하죠. 그냥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해서 이제 특히 크론병을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애매한 경우에서는 직접 이제 캡슐 모양으로 생긴 비디오 카메라를 먹어가지고 이제 소장의 그런 작은 미세한 병변들을 관찰할 수 있는 캡슐 내시경도 우리가 시행을 최근에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검사를 다 시행을 해도 염증성 장질환으로 확실히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좀 이제 시간을 두면서 다양하게 추적 관찰을 하면은 그런 경우에서 이제 나중에 이런 실마리들이 쌓여가지고 염증성 장질환으로 뭐 한 2년, 3년 후에 이제 진단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장결핵, 우리가 결핵이 많죠. 그래서 장에도 결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결핵이나 다른 급성 장염들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꽤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염증성 장 질환으로 진단을 내리는지 영상 자료를 통해서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이제 크론병의 대장 내시경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크기의 궤양들과 이제 울룩불룩한 그런 염증들이 이렇게 전체 대장에 분포되고 있고 아래에 보시면은 심한 궤양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론병은 말씀드린 대로 정상 병변과 심한 염증이 있는 병변이 띄엄띄엄 따로따로 나타나는 그런 게 크론병의 전형적인 대장 내시경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 이제 일직선처럼 장 전체를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그런 병변이고 주로 이제 이렇게 혈변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갛게 이런 발적이나 심한 자발 출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 심하면은 이렇게 깊은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 조형 CT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이렇게 장이 되게 두꺼워져 있고 이쪽도 두꺼워져 있고 그리고 두꺼워진 장의 부위에 그런 이제 윗부분이 장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많이 진행된 크론병 소견이 되겠습니다. 참 이런 경우에서는 식사도 참 어렵고 그런 이제 심한 환자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MRI는 이제 그 CT와 비교해서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CT보다 여러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항문 주위의 그런 병변을 더 잘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검사를 해서도 이제 병변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제 우리가 비디오 카메라를 직접 먹어서 소장의 그런 미세 병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캡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CT, MRI 상에서 이제 확실하지 않아서 캡슐을 먹고 비디오 캡슐 내시경을 찍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일직선상의 궤양 그리고 원형의 궤양이 이렇게 관찰되어 크론병으로 진단한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네. 염증성 장 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 계획을 세울 텐데요. 과거와는 달리 치료 전략에도 차이점이 생겼다고요? 네.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완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약제도 우리가 이제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그냥 증상만 좋게 하는 그런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어떤 치료를 해도 간헐적으로 재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그냥 같은 방법으로 같은 약제, 비슷한 약제로 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서는 이제 여러 다양한 약제가 개발이 됐고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이 염증성 장질환은 높은 빈도로 진행이 돼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 현재 상태를 우리가 처음에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환자의 질병 심각도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환자가 정말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고 심각한 환자에서는 조기에 강력한 치료약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증상의 호전을 이제 목표로 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객관적인 목표, 내시경을 시행을 하고 CT, MRI를 시행을 했을 때 이제 점막이 치유되는 그런 목표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설정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구체적인 치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궁 많이 해서 이제 골드 맞으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처럼 이제 증상만 개선하면은 이거 한 2점 될까요? 이렇게 됐고요. 네, 그리고 혈액 검사가 정상화가 됐다 그러면 4점, 6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적인 소견을 우리가 호전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거의 8점, 이제 거의 골드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골드에 맞았다. 그래서 이제 증상도 좋아지고 내시경적 소견도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깊은 관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다 이제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면은 재발도 거의 적고 정상인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객관적인 목표를 언급할 때 점막 치유라는 걸 언급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점막 치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도로 우리가 좀 상태가 좋아진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자료로 설명해 주시죠. 네, 자료는 보시면 다 압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사진은 치료 전에 심한 출혈이 있는 대장 사진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고요. 이 환자는 생물학 제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사 약제를 투여를 하고 6개월 후에 대장 내시경을 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흉터는 남았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아문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 점막이 이렇게 호전이 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사진은 크론병 사진 환자의 대장 내시경 소견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다양한 형태의 궤양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도 생물학 제제를 투여를 하고 6개월 뒤에 추적 대장 내시경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흉터 이런 걸 이제 거짓 용종, 가성 용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흉터 비슷한 건 남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 점막이 완전히 이제 깔끔하게 나선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점막 치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그냥 호전 궤양이 나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치료를 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환자가 느끼는 증상과 실제 염증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병이 치료 목표가 중요합니다. 네. 이제 환자들은 보면은 증상만 호전이 되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들은 증상 호전 플러스 뭐 하나를 더 생각합니다. 그게 말씀드린 점막 치유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내시경을 합니다. 내시경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투여를 하겠죠. 그러면 그런 환자들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은 환자의 증상과 내시경해서 장의 염증 정도가 이렇게 이제 연관이 완전히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연관이 된다면 이렇게 대각선상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점이 모이겠죠. 네.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장에 염증이 하나도 없는데 과민성 장 증후군처럼 증상이 심한 환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환자는 내시경상에서 염증이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너무 심한데도 그냥 약 먹으면서 증상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목표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시경적 소견의 호전과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해야 할 텐데요. 어떤 치료제가 보통 쓰이나요? 예, 크게 이제 증상 치료제와 염증 치료제 그리고 원인 치료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인 치료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완치제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초치료에서 처음에 이제 증상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지사제, 진통제, 해열제 같은 거를 쓸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약은 증상만 경하게 조절할 뿐 장기적인 환자의 예후에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이제 가라앉힐 수 있는 항염증 치료, 염증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관해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약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차적으로 쓰이는 게 항염증제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약은 급성으로 치료하는 그런 약제가 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스테로이드를 줄이는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역 조절제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치료약이 여러 다양한 생물학 제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 여러 다양한 염증 물질들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염증 물질들을 직접적으로 차단을 해서 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지금까지 가장 효과가 좋은 약제가 되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스테로이드는 줄이고 또 잘 쓰지 않는다고 말해주셨는데요. 근데 스테로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작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사실은 중증도 이상의 그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급성 악화기에 사용하는 소방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활성도를 빨리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반응이 좋아서 약 80% 정도는 반응을 하는데 1년 후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면은 30% 정도로 이제 그런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요. 다양한 여러 합병증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지요법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투여 시에는 천천히 용량을 감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2달간은 우리가 투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은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내에 사용을 했다면 어떤 심각한 합병증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런 염증성 장질환의 그런 질병 활성도를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스테로이드는 여러 당뇨병이랄지 혈압과 이런 이제 기타 이런 많은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가능한 적게 쓰고 되도록 빨리 끊는다. 이게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떤 약제가 치료 효과가 높은가요? 예, 이제 여러 다양한 생물학 제제가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에 1년 이내에 진단받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생물학 제제를 사용했을 때 가장 치료 효과가 높고요. 이제 환자의 유병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훌륭한 생물학 제제라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다양한 좋은 생물학 제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염증성 장질환이 오래 진행이 돼서 여러 심각하게 합병증이 발생이 된다면 그런 이후에는 이런 좋은 약제도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자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염증성 장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염증성 장 질환에서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요약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이제 질병 원인은 모릅니다. 하지만은 장관에 만성적으로 치명적인 합병증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까지 완치는 불가능한 질환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병은 고혈압과 당뇨처럼 질병의 활성도를 낮춰서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절대로 조절이 안 되는 질병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좋은 약제들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기에만 잘 관리하면은 이제 정상인과 똑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은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염증성 장 질환의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염증성 장 질환은 유전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 네. 예. 이제 유전적인 병이다. 유전병이라고 하면은 약 4분의 1에서 그 엄마와 아빠가 이제 이런 유전병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아래 대에 이제 생길 확률이 약 4분의 1 이상은 돼야 됩니다. 하지만은 염증성 장질환은 유전병은 아니고 유전적인 소인은 있어서 이제 부모가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는 약 1% 정도로 자녀에게 염증성 장질환이 생길 확률이 약간 높아지는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염증성 장 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다. OX 어느 걸까요? O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치료라는 게 이제 사실은 완치는 아니기 때문에요. 계속 꾸준히 치료를 평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 환자분들도 이제 혈압약, 당뇨약을 계속 드시잖아요. 근데 혈압, 당뇨가 정상이 된다 하더라도 약을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런 그렇죠. 것처럼 이 염증성 장질환도 이제 장의 염증을 빨리 치료를 해서 이제 질병 활성도를 확 가라앉혀서 그대로 쭉 유지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요.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있다면 폐렴에 걸리기 쉽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정확하지 않지만 O로 하겠습니다. 오, 왜 그럴까요? 네, 염증성 장질환이 이제 질병 활성도가 높으면은 여러 다양한 그런 면역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거든요.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면역 조절제나 생물학 제제보다 오히려 감염의 위험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 환자분에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면은 이제 폐렴이 생길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이제 매년 가을에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폐렴구균이랄지 그리고 젊은 환자분들은 A형 감염, B형 감염 이게 항체 검사를 하셔가지고 없는 경우에서는 예방 접종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요. 염증성 장 질환은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가 쉽지 않다. O, X 어느 걸 고르시겠어요? 예, O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 조기에 이제 어릴 때 생긴 경우가 예후가 더 좋지 않은 인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릴 때 발병을 하면은 유병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런 원인이 있고요. 너무 어렸을 때 또 발병을 하면은 유전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그런데요. 그런 경우에서는 어떤 특정적인 그런 이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식이요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염증성 장 질환에 좋은 식이요법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급성 활동기 증상이 심할 때와 관해기 증상이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급성기에는 아무래도 장에 염증이 심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꼭 익힌 거를 드시면서 부드러운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섬유질이 없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크론병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장이 부어가지고 특히 소장은 가늘기 때문에 이제 협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섬유질을 적게 하고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다 이제 익힌 음식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기가 아닌 관해기 경우에서는 본인이 드셔서 불편한 음식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바이오틱스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이런 체크한 그런 임상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직까지 확실히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가 확실해서 100%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경우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어떤 특정 성분의 균을 가지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라는 것은 환자의 그런 장내 미생물의 그런 조성의 차이에 의해서 많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서 효과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먹었을 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신중을 기해서 복용을 해야 되고요. 일단 효과를 판정을 하려면 한 달 정도는 일단 복용을 해봐야 그런 네. 효과를 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염증성 장 질환 환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코로나19가 아무래도 기저질환 환자에게 특히 위험하잖아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니까 좀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환자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십니다. 환자분들이 뭐 다양한 약제들을 복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스테로이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면역 조절제, 생물학 제제 여러 많은 다양한 약들을 드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먹는 약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더 잘 되고 만약에 걸렸을 때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최근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은 스테로이드 복용만이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이 질병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면역조절제나 생물학제제나 기타 다른 약제에서는 특별히 상관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활동기에 있는 환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치명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이런 팬데믹 그 상태에서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하게 내가 약을 잘 먹고 관리를 해서 질병의 활성도를 낮춰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염증성 장 질환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네모를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염증성 장질환은 마라톤이다. 마라톤이다. 네. 네, 뭐 안타깝게 아직은 완치는 없지만 여러 다양한 좋은 약제들이 지금도 개발되고 있고요. 네. 여러 치료 효과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환자분들이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약을 잘 먹는다. 그리고 주사를 잘 맞는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생이 마라톤이듯이 질병의 활성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경우에서도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우선으로 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그렇게 관리한다면은 그냥 뭐 해피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질병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소화기내과 강상범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 또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복통이나 설사가 반복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